안녕하세요. 스토리비스트 코리아의 권한봉입니다. 네, 오늘도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다는 것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모델의 차이고 뭐 작은 이런 문제점은 있지만은 이미 이 리얼리티, 이 사실성으로는 더 이상 이게 인공지능인지 아니면은 이게 실제 사진인지 그게 구분이 불가능하다.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사진만 중요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업종도 다 같이 이런 인공지능을 정말 잘 다루는 사람은 어느 수준까지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사진이 등장하면서 이 회화에 미친 영향력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영향이 아마 지금 현대 미술이나 뭐 작가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창작자들 혹은 다양한 업종에도 똑같이 미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진에서 어떤 분야가 결국엔 최종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네, 지금 옆에 보이는 거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인데, 이 스타워즈를 일본 애니메이션풍으로 그려달라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아주 멋있게 이렇게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인공지능에 어떻게 첫 번째로 자기 직업을 걸고 한판 붙은 사람이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세돌 구단이 있습니다. 이 이세돌 구단이 구글 딥마인드가 만든 이 알파고와 이 바둑을 한판 붙었죠. 한판 붙어가지고 5판을 붙었는데 한 판 빼고 4판을 다 졌죠.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이 처음으로 바둑계에서 인간을 이긴 그런 기록이기도 하지만은 이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을 이긴 유일한 인간으로 남는 마지막이 사람이 되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세돌 구단 지금 은퇴했죠. 그래서 이제 뭐 바둑 더 이상 안 둔다 이렇게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인공지능의 최초의 원판지를 온몸으로 한번 맞아본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음악계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201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의 거의 완파된 그런 장르인데, 이게 완파되고 나서 끝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신의 인공지능 기술을 다시 응용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이 음악이 더욱더욱 발전을 하고 있어요. 간단한 예로 지금 보이시는 이 사이트, 리퓨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느낌의 음악을 아무거나 이렇게 쳐봅니다. 네, 이렇게 제가 90년대 락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여기에서 음악을 새로 완전히 창조를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이런 90년대 풍의 음악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이 음악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음악을 만드는데, 지금은 사람의 목소리까지 흉내를 낸 그런 음악을 만들어줘요. 물론 지금은 이게 말은 안 되거든요. 말은 안 되고 그냥 소리만 나오고 목소리 비슷하게 되지만은, 이게 뭐 챗 GPT나 뭐 이런 것과 결합을 해가지고 그런 음성을 자기 스스로 이 노래로 작사를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 기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끌어와가지고 이제 인간의 보컬까지 다 흉내를 내는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글 쓰는 이 소설 분야도 벌써 AI가 만든 이 책이 나왔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책이 좀 나왔었는데, 국내에서는 이 장편 소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디자인, 뭐 이쪽 설계 이쪽 분야에서도 이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응용을 해가지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어마무시한 방대한 데이터가 다 있죠. 이런 데이터를 다 학습을 다 하면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도 훨씬 더 자유롭게 혹은 훨씬 더 빠르고 튼튼한 그런 설계를 할 날이 멀지 않았다. 이건 지금도 이 정도 수준의 설계는 인공지능이 팍팍 해내고 있는데, 조금만 더 이게 뭐 학습 데이터량이 는다든지 조금만 더 이걸 만져준다면은 미래에는 이 인공지능이 설계한 집에서 사는 게 일반적인 그런 트렌드가 될 수가 있다. 사람의 감성이 녹아있는 이런 인테리어 디자인도 이미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다가 내가 있는 집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넣으면은 이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제안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쉽게 해주는데, 지금 제가 이게 트라이얼로 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이 4개인가 5개밖에 안 돼가지고 다 썼어요. 그래서
테스트 한 거를 보여드리자면은 요 사진을 입력을 했어요. 요 사진을 넣고 인테리어를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는 이 AI가 이 사진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제안을 해줬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이 인공지능 변호사가 등장했습니다. 이 법률 서비스를 받는다는 게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고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뭐 여러 가지 뭐 불편한 점이 많은데 굳이 이게 뭐 공신력 있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처음에 이렇게 조언을 해가지고 내가 뭐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 정도 처음에 뭐 이게 뭐 확실한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한 8, 90% 정도만 맞다면은 아마 이런 인공지능 변호사 서비스가 앞으로 훨씬 더 성장할 거라. 그 다음에 이 과학계에서도 이 인공지능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촬영해 놓은 우주에 있는 어떤 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돌렸더니 새로운 외계 행성을 50개를 발견했다. 이런 게 더 이상 낯선 뉴스가 아니고 이 과학계에서는 이제 너무나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오늘의 이야기다. 아무튼 이런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면은 그러면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스타일, 이 스타일로 승부를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런 느낌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느낌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 두 명이지만은 인공지능에서는 두 사람의 스타일을 학습을 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스타일의 그림을 100% 그릴 수도 있고 이 뒤에 있는 사람의 그림을 100%도 그릴 수도 있지만은 더 무서운 거는 이 두 가지 스타일을 섞어가지고 두 가지 스타일의 어떤 그 비율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스타일 100%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첫 번째 스타일 100%의 이제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쯤으로 보면은 이제 반반 섞은 거다. 반반 섞은 거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그림 같기도 하고 두 번째 그림 같기도 한 요런 느낌이 나고, 이걸 비율을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스타일이라는 게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작가들의 그림을 열심히 따라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제 손에 익어가지고 내 손대로 나오는 느낌, 그게 어마무시하게 창조적인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게 약간의 변형이 덧붙여졌는데 그것들을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잘하고 있다. 그 점이 놀라운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도 보면은 크게 뭐 다르진 않아요. 우리가 뭐 초상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모델로 이 렌더링을 해서 얼굴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다른 얼굴을 렌더링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도 두 개를 충분히 섞어가지고 중간쯤에 온다면은 이게 이 얼굴인지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구분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욱 무시무시한 사실은 이거를 두 개만 섞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지막지하게 많은 것들을 섞을 수도 있고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비율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어마무시하게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내가 어떤 이 초상을 학습을 했는지 그 사람이 실제로 밝히지가 않는다면은 그거를 추적해서 알아내는 게 생각보다는 어려울 수가 있다. 내가 감추려고 한다 마음만 먹으면은 충분히 감출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기반은 이미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혹은 초상권으로 인공지능의 물결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너무 말랑한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어떤 사진 작가가 있어요. 이 사진 작가의 인스타그램에 가보면은 요렇게 이 사진들, 특히 이 인물 사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올라와 있어요. 물론 이 컨텐츠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전부 AI가 만든 거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조스 에버리라는 이 작가가 기존에 있는 인공지능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그 훈련시킨 모델링을 더해가지고 이런 포트레이트 사진을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처음 목적은 이런 사진을 처음에 올렸을 때 아무 말 안 하고 이게 진짜처럼 해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이름도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진짜 우리 포트레이트 사진을 우리가 이제 포스팅 할 때처럼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팔로워가 35,000명이 됐는데 이 정도 이게 커지다가 보니까는 이 사람이 더 이상 실험을 진행했을 때 나중에 이 백래시가 너무 무섭다. 그래가지고 한 구독자가 3만 명 정도 됐을 때 언론과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실험이었다. 사람들이 실제로 인공지능 사진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관한 내 스스로의 어떤 예술적인 실험의 단계였는데 거의 대부분 한 99% 이상의 사람들은 이 사진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건지는 몰랐다. 왜냐하면 이 사람 말 안 했기 때문에 이 사진만 보고는 모를 수 있다는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중형 카메라나 아니면은 대형 카메라 같은 걸로 촬영을 한 흑백에서도 보면은 약간 이 그 바이올렛 계열의 필터를 씌워가지고 레드 필터 뭐 이런 걸 씌워가지고 촬영한 그 느낌과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이게 인공지능으로 이게 말을 안 했으면은 모를 수가 있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 이 조스 에버리라는 사람은 이걸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인공지능이 이 예술에 뭐 방해가 된다든지 이게 그렇게 탐탁지 않게 네거티브한 감정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렇게 포스팅을 계속하면서 이 사람이 인공지능 사진,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이 인공지능 사진을 만드는 데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예술성도 잘 표현할 수가 있었다. 이래서 지금은 오히려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돌아섰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마무시한 작업을 하는 작가예요. 레픽 아나톨이라 그래가지고 터키 출신의 작가인데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 터키계 그 미국인이죠. 아무튼 이 작가인데 이 사람이 만든 작품은 엄청납니다. 보시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뭔가 굉장히 새로운 거를 창조를 했는데 이 작품이 이렇게 사진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움직이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자면은 이런 느낌의 작업을 한다. 물론 저작권 때문에 이게 오래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작업을 하고 올해 전시했던 작업은 더욱더 어마무시하게 멋진 이런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이 이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다루고 이거를 어떻게 잘 응용을 해가지고 이런 예술 작품으로 승화를 했는지 잘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 입사를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이런 느낌의 어떤 작업물이라든지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를 구글에서도 계속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구글을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이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제대로 하려면은 구글에 입사 정도는 해야 된다. 아무튼 올해를 기점으로 이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 특합, 이 코앞까지 왔고 일부는 이미 우리 일상 안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느끼는데 이런 어떤 이 문화예술계의 충격이 사실 처음은 아니었어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진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 화가라든지 이 회화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느꼈었던 충격이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이 등장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이 초상화 작가들, 그 당시에 이 회화에 가장 큰 수요가 이 초상화에 있었으니까 다양한 수준의 초상화를 그리는 이 화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 이 탑 클래스가 아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과의 경쟁, 이 사진이 훨씬 더 이 그림 그리는 것보다 쌌기 때문에 사진과의 경쟁에서 도태돼가지고 사라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상화 시장이 다 죽진 않았다. 이 하이엔드의 시장은 계속 살아 있었다. 지금도 그 하이엔드 시장은 이 초상화에서도 살아 있죠.
이 사진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 회화계에서는 이 사진을 배척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지만은 가끔은 그림 그리는 화가이기도 하지만은 사진에 굉장히 많은 열정을 쏟은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거 교과서에도 나눈 그림이죠. 이 드가라는 사람이 그린 발레리나라는 작품이죠.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이 에드거 드가인데 이 사람이 사진에도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자기가 사진 작품을 따로 촬영하기도 했는데 지금 봐도 뭔가 이런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 물씬 뚝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사진을 많이 촬영을 했어요. 드가처럼 그림과 사진 모두를 다 좋아했던 사람도 있는 반면에 물론 화가는 아니었지만 이 보들레드 같은 사람은 이 사진을 굉장히 이렇게 비판한 사람 중에 하나죠. 굉장히 깠다, 억까. 지금 보면 억까지만은 당시에는 억까가 아니었죠. 아무튼 이 사람은 이제 사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뺏기기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일종의 기술이지 예술이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강건하게 주장하는 그런 어떤 사조의 대표적인 인물격이 이 보들레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카메라 앞에서 이 초상을 남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보들레르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죠. 물론 당시에 사진을 찍는 많은 사람들이 화가가 되려고 했는데 못된 사람들 혹은 과학자, 그 중에서 화학자의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이런 어떤 그 예술적인 그 당시에 있었던 그림과 같은 그런 사진을 굉장히 찍고 싶어 했다. 그런 사진들을 우리는 회화주의 사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부러 그림 같은 느낌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기법들을 개발하고 연구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당시 회화주의 사진을 거의 마스터했다라고 생각되는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굳이 우리 사진이 이 회화를 따라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사진이 있는 그대로 사진의 느낌 그대로가 바로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진 분리파 운동을 통해서 사진이 이 회화의 흉내를 내지 않고 그 고유한 느낌 그대로 가가지고 이 지금 현대 사진의 기반을 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림 쪽에서도 이 사진의 영향력은 굉장히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이 이제 더 이상 자연을 모방해야 된다, 자연과 똑같이 그려야 된다,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이 됐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쁘게 말하자면은 이 사진이 그 시장을 다 뺏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그림 그리는 작가 입장에서 보자면은 똑같이 모방을 해야 되는 그런 것에서 해방이 되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 의 내면을 탐구를 해가지고 자유분방하게 자신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그런 현대미술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회화가 20세기 초반에 들어오면서부터 완전한 추상, 더 이상 이 자연계에 있는 어떤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표현하지 않고 순수한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상상력 속에 있는 것들 혹은 내 마음의 느낌을 표현하는 추상의 탄생에 기여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듯이 현재 시점에서 당시 이 사진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 그림 그리는 화가들이 느꼈었던 어떤 그런 감정이나 느낌을 우리는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땐 그랬었구나, 자식들 호들갑 떨기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게 뭐 오히려 도움이 됐다, 아니면은 이게 오히려 방해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가 가능하지만은 이 인공지능이 우리는 처음 맞닥뜨린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시대의 문화예술계에 있는 작가들이 느꼈었던 이런 어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기분을 굉장히 쉽게 표현할 수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는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굉장히 패닉에 빠질 수도 있고 두렵기도 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 그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진에서는 어떤 장르가 살아남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절대로 죽지 않는 이 다큐멘터리와 포토 저널리즘이 있죠. 이 두 가지 분야는 아마 이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이 진실성, 이 진실이라는 것들을 반영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 뭐 어떻게 뭐 조작을 하는 그런 장르가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장르가 아닐까. 물론 지금 저널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 휴대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촬영한 이 휴대폰이 거의 뭐 다 점령을 했다, 이렇게 봐가지고 실제로
때문에도 굉장히 많은 입지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런 저널리즘을 촬영을 하는 그런 작가들에게는 굉장히 입지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 인공지능의 영향력은 크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품 광고 사진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의 파워가 점점점 올라가면은, 단순히 뭐 이런 어떤 3D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하고 어마무시하고, 우리가 놀랄 노자로 깜짝 놀란 이런 시선을 많이 끄는 사진도 쉽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런 광고 사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독특한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가 승부의 핵심이 되고, 이런 표현하는 방법, 우리 사진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그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차지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나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이 모델 광고 사진이라든지 뭐 패션 사진 뭐 요쪽 분야에서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하이엔드는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올림푸스 카메라 광고를 할 때 전지현이 들어와 가지고 이 전지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지도나 이 팬들을 동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이 채택이 된 거지, 그렇지 않고 단순히 완전히 무명이다 이러면은 특별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의 네임 밸류가 있는 그런 모델급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연예인급의 이런 광고, 인물 광고 사진 같은 경우에 충분히 살아남을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름이 없고 그냥 얼굴만 단순히 예쁘다고 해가지고 나오는 종류의 그 밑에 하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어마무시한 힘을 발휘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다음으로 행사 사진이 있죠. 행사 사진, 뭐 결혼식이라든지 뭐 돌잔치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벤트라든지 어마무시하게 많은 행사 사진이 있는데, 이 행사 사진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기록, 도큐멘터리의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 행사 사진이 인공지능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인공지능의 영향은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벤트에서 꼭 필요한 얼굴이지만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다.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을 하는데 부모님이 뭐 미국에 있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비행기가 결항이 돼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지만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부모님을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뭐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그게 마치 참석한 것처럼 이 사진을 만들 수도 있죠. 이런 수요라든지 혹은 반대 수요, 이 사람은 내가 결혼식 사진에서 없는 사람으로 빼는 이런 거, 자연스럽게 빼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행사 사진에 동원이 될 수는 있지만은, 이 행사 사진의 본질, 행사를 기록하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수요는 꾸준히 나올 거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이렇게 휙 줄어가지고 이런 행사 자체가 줄어든다. 그게 가장 큰 위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 순수 예술 사진이 있죠. 이 순수 예술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이 가장 쉽고 가장 적극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술 사진을 만들었다, 이런 어떤 카테고리가 나눠질지언정 이게 뭐 인공지능이 배척을 된다든지 우리는 아예 인공지능 사진은 취급을 안 한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은 없을 거다. 대신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종류의 이런 인공지능 사진 을 이용한 예술 사진이 등장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사진으로 이 올드 스타일로만 적용을 했는지, 아니면은 이 인공지능을 이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참조를 했다든지 이런 걸 했는지, 거기에 따른 장르 카테고리가 나눠져 가지고 따로따로 각자 이렇게 발전을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 무적의 취미 사진이 있죠. 이 취미 같은 경우에는 내 어떤 즐거움, 나의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아니면은 나 스스로 내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가 있죠.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오건 뭐가 오건 뭐 하나님 뭐 할아버지가 오건 뭐 아무 상관없이 이거는 끝까지 살아남는 장르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 취미에서도 많은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 사진도 해보고 뭐 실제 사진도 해보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자기는 인공지능 사진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는 뭐 순수한 이런 카메라와 이런 것들로 만들어 놓은 이런 사진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 안에서 인공지능 사진이라는 새로운 이 취미의 카테고리 영역이 하나 생기는 거지, 이 취미 영역에서는 거의 뭐 절대 무적이다. 네, 그래서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인공지능이 이런 단순 노동직이라든지 뭐 이런 단순 반복 업무 이런 것들을 대체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 뚜껑을 까고 보니까는 이런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장 먼저 날아가고, 뭐 변호사 아니면 건축 설계사 뭐 디자이너 뭐 이런 쪽에 있는 이런 어떤 전문가 집단들이 한 방에 완판치를 맞고 날아갈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일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는 이게 좋든 싫든 이게 기술이 개발되었으니까 이게 빠꾸가 안 되거든요. 빠꾸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좋든 싫든 여기에서 잘 적응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나갈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100년 200년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식들 더럽게 원시적인 고민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원시적인 고민도 아주 치열하게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인공지능에 관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